아버지, 이 오빠 아빠랑 똑같이 생겼죠? 손녀의 천진한 한마디에 재벌 회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17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들. 그 아들과 똑같은 눈을 가진 소년이 지금 그의 손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밤 군고구마 포장마차였습니다. 손녀가 뜨거운 고구마 통에 손을 뻗는 순간 소년이 번개처럼 그 작은 손을 낚아채며 자신이 대신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때 소년의 목도리가 스르르 흘러내렸고 소년이 고개를 든 찰나 회장은 숨을 멎었습니다. 그 눈, 그토록 잊지 못했던 17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들의 눈과 완벽히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소년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회장이 17년 동안 찾아 헤매며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 사람과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좋은 일과 행운이 깃드실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태성그룹. 그 거대한 기업의 정점에는 늘 냉정하고 흔들림 없던 총수 김도연 회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 같은 그의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17년 전 사랑하는 큰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제 중 형은 평범한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취업처마다 압력을 넣으며 막았었습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하자 결국 큰아들은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 숨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회장은 단 하루도 아들을 잊지 못한 채 17년 동안 조용히 그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쌍둥이 동생인 둘째 아들은 형목가지 회사를 책임지기 위해 어린 나이 때부터 경영일선에 서게 되었어요. 그는 그룹을 위해 정략 결혼을 택했고 그 결혼에서 딸 하린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린이가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의 문을 여는 단 한 명의 아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6살 손녀 하린이가 영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린이는 차 창밖으로 스치는 군고구마 냄새를 맡고 기사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기요. 저 냄새나는 곳에 가고 싶어요. 평생 길거리 음식은 먹어본 적도 없던 재벌 손녀였지만 그날만큼은 눈이 반짝였어요. 기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포장마차 앞에는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뜨끈한 군고구마를 하나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뜨거워요. 하린이 덥석 베어 먹으려는 순간 소년은 급히 목도리를 내려 호흡으로 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하린은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소년은 어색하게 웃으며 목도리를 다시 올렸고 하린은 인생 첫 길거리 음식을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맛보았지요. 그날 밤 회장의 서재에 들어온 하린은 포장마차에서 산 군고구마를 자랑하듯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회장은 손녀와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뜨거운 군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30년 전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똑같이 군고구마를 먹던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움, 후회,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할아버지, 있잖아요. 오늘 그 오빠가 할인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던 바로 그때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인의 말은 허공에 멈춰버렸고 그 순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대신 할인은 군고구마 껍질을 꼭 쥔 손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군고구마 먹은 건 엄마한테 비밀로 해줘요.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하지만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말하려던 그 한마디 속에 17년 동안 찾아 헤맨 큰아들에 대한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어딘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젯밤 할인이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오늘 그 오빠가요. 손녀가 그렇게 말을 시작했었죠. 하지만 비서의 긴급보고 때문에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할인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아이가 그렇게 신이 나서 말하려던 건데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장에게 할인이는 특별했어요. 둘째 아들은 형이 목까지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일에만 매달렸고 며느리는 육아보다 자신의 사교 모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이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회장에게도 손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큰아들이 떠난 후 회장은 누구에게도 진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인이 앞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기사가 할인이를 데려왔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후 3시 회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준비해. 내가 직접 할인이를 데리러 가겠네.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이 직접 유치원 하원을 나간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검은색 세단이 영어 유치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인이는 할아버지가 직접 마중 나온 것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왔어요? 우리 할인 보고 싶어서 왔지. 회장은 손녀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이의 무게가 품 안에서 느껴졌어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존재가 어젯밤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을까요? 차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어제 그 군고구마 오늘도 먹으러 갈까? 할인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진짜예요? 그럼 진짜. 할인이는 두 손을 모으며 좋아했어요.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차는 방향을 바꿔 어제 그 군고구마 포장마차가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할인이가 기사와 함께 들렀던 그곳이었지만 회장 본인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그 오빠 엄청 친절했어요. 고구마가 뜨거워서 호호 불어서 식혀줬어요. 할인이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리고요, 할아버지. 응? 그 오빠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진짜예요. 눈이랑 코랑 다 똑같았어요. 할인이는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요동쳤어요. 둘째 아들과 똑같이 생긴 소년? 그럼 큰아들과도 닮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쌍둥이였으니까요. 설마.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어요. 17년 동안 수없이 찾았지만 큰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을 때 할인이는 신이 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할아버지, 저기요. 어제 그 오빠가 또 있어요. 그곳에는 어제와 똑같이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소년이 군고구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먼저 뛰어가 소년에게 인사했어요. 오빠, 저 어제 왔던 애예요.
아, 그래. 또 왔구나. 소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소년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순수했어요.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17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게 되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소년이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포장마차 앞에 선 회장은 무심하게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늘 하던 대로 목도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채 군고구마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군고구마 2봉지 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특별히 소년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그저 손녀가 좋아하는 군고구마를 사러 온 것뿐이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재는 정중하게 대답하며 뜨거운 군고구마 통에서 고구마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매일 이 일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할인이는 신나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어제 먹었던 거요. 아이의 목소리는 들뜬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손녀의 들뜬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실 할인이는 그날 아침도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숟가락만 몇 번 들었다 놓았던 아이였어요. 엄마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빠는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인이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군고구마 냄새가 코를 자극하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할인이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재가 군고구마를 포장하는 동안 할인이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 통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 안에 들어있는 노란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빨리 먹고 싶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작은 손을 쭉 뻗어 뜨거운 군고구마 통 안으로 손을 넣으려 했어요. 안 돼요. 민재의 외침이 포장마차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민재는 할인이의 작은 손목을 낚아채듯 밀쳐내며 자신의 손으로 뜨거운 통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민재의 손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인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깜짝 놀랐어요. 괜찮니? 회장이 급히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는 황급히 손을 빼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급하게 움직이던 민재의 목도리가 살짝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소년의 눈과 얼굴 윤곽이 회장의 시야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을 휘몰아쳤어요. 낯설지 않은 눈매, 익숙한 얼굴 윤곽,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매일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7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아들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민재는 황급히 목도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손등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흑흑. 아이는 자신 때문에 소년이 다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은 손녀를 안아들어 진정시키면서도 자꾸만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서, 차를 대.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겠네. 민재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집에 가서 약 바르면 돼요. 괜찮지 않아. 당장 병원에 가야 해.
회장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병원비가 걱정하지 마. 내가 낼 테니. 하지만 내가 우리 손녀를 구해준 거야.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회장의 말에 민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장 자신도 알지 못했어요. 왜 이 소년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이 쓰이는지, 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손녀를 구해줘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곳에서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어요. 비서 할인이를 기사에게 맡기고 집으로 보내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할인아. 회장은 손녀의 눈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오빠가 더 미안해할 거야. 집에 가서 기다리렴. 할인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사가 우는 할인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민재는 회장의 차에 조심스럽게 올랐어요. 차가 병원을 향해 출발하는 동안 회장은 백미러로 소년의 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다친 손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도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이었어요. 회장의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회장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17년 만에 잃어버린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어요. 차는 조용히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회장은 비서를 불렀어요. 백화점에 가서 따뜻한 자켓을 하나 사오게. 저 아이 사이즈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가고 회장은 민재가 치료받는 응급실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재가 하얀 붕대를 감은 손으로 나왔어요. 많이 아프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도 화상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때 비서가 새 자켓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자켓을 받아 민재에게 건넸어요. 입어보렴. 날씨가 제법 쌀쌀하구나. 아, 감사합니다만. 민재는 당황스러워했지만 회장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자켓을 받았습니다. 민재가 낡은 후드티를 벗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목도리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금속 목걸이였어요. 회장의 시선이 그것에 고정됐습니다. 저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민재가 자켓을 입고 목도리를 다시 정리하려 할 때 회장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잠깐 그 목걸이, 그거 나침판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민재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내려다봤어요. 아, 이거요? 소년의 손이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빠가 남기고 간 유품이에요. 이것만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목걸이를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20살이 되던 해 회장이 직접 아들의 목에 걸어줬던 바로 그 목걸이였으니까요. 네, 내 아버지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은 몰라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민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사장 사고라니. 그럼 내 어머니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하지만 엄마가 병에 걸리셔서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회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엄마랑 같이 식당에서 일하시던 할머니가 저를 걷어주셨어요. 민재는 나침판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제겐 진짜 할머니예요.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으니까요. 지금은 할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요. 이상해요.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할아버지한테는 왜인지 그냥 말이 나와요.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며느리는 식당에서 회장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재야.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시니? 성북구에 있는 중앙병원이요. 폐렴이 심해지셔서 입원하신 지 한 달 됐어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재야, 앞으로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민재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이미 제 손 치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우리 손녀를 구해줬잖니. 당연히 내가 해줘야 할 일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회장의 마음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듯 복잡했어요. 그 나침판 목걸이가 정말 자신이 준 것이라면 이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회장이 17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찾아 헤매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들의 핏줄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엔 너무 두려웠습니다. 차에 오르며 회장은 비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게. 저 아이의 모든 것을, 출생 기록, 그리고 그 할머니가 누군지도.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침판을 떠올렸어요. 아들에게 그걸 건네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 나침판은 길을 잃었을 때 언제나 내가 돌아올 길을 가리킬 거야.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손자가 그 나침판을 목에 걸고 나타났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회장의 머릿속은 더 차갑고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회장은 위스키 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공사장.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말해보게. 이민재 군의 아버지란에 이준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준혁? 큰아들의 이름이었어요. 17년 전 11월 성북구 한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 달 후 정수연 씨가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후조리도 없이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고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재군을 키우며 5년 뒤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아들의 모든 길을 막았고 결국 공사장으로 내몰았다는 것을요. 박순자 씨는 식당 동료였습니다. 정수연 씨가 죽던 날 밤 그녀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12년 동안 혼자 군고구마 장사를 하며 민재 군을 키우셨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회장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출생증명서, 사망신고서, 병원 기록, 모든 게 명확했어요.
민재는 회장의 손자였습니다. 17년 동안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핏줄이었어요. 회장님, 내일 민재 군을 만나보시겠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손자를 만나야 할까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며느리를 고통 속에 버려두고 손자를 12년 동안 남의 손에 맡긴 자신을 손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그날 밤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내일 아침 민재를 만나야겠네.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만큼은 말해줘야 했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회사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차는 성북구 중앙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야 하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입원 환자 박순자 씨 병실이 어디인가? 7층 702호실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회장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702호. 문 앞에 섰을 때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몸은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민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비서가 대신 말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 우리 손자 손 치료해 주신 분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편히 계십시오. 회장이 급히 다가가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병원비도 내주셨다면서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학교 끝나면 바로 포장마차로 달려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러져서 그 어린 것만 고생시키고 있어요.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민재의 친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는 순간 얼어붙은 듯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불쌍한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 장례식도 못했어요. 배가 불러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장례비도 없었거든요. 회장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병원 복도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사랑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라고 계속 중얼거리면서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기를 낳던 날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할머니, 저 죽으면 시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가 죽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회장은 그 자리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기 때문에 5년을 버텼어요. 기침을 하면서도 피를 토하면서도 일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마지막 날 수연이가 숨 넘어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내 할아버지는 찾지 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 회장은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당신이었군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당신 때문에 그 젊은 부부가 죽었고 이 아이가 고아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용서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민재한테 물어보세요. 그 아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병원을 나서며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민재를 찾아가야겠다고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요.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진실만큼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차에 오르며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준혁아, 내 아들을 이제라도 찾았구나. 미안하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17년 동안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었어요. 그날 저녁 회장은 다시 군고구마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할인이도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군고구마 먹으러 가요? 할인이는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 오늘은 할아버지가 할 이야기도 있단다. 차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을 때 민재는 늘 그랬듯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포장마차에 다가갔어요. 민재야. 아, 회장님. 또 오셨네요. 민재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은 많이 나아 보였어요. 오늘은 군고구마 말고 내가 할 이야기가 있구나. 회장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야기요? 그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민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침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했고 비서는 할인이를 데리고 잠시 차로 갔습니다. 이제 포장마차 앞에는 회장과 민재만 남았어요. 민재야, 내가 목에 걸고 있는 그 나침판 말이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나침판을 만졌어요. 그건 내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준 거란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준 나침판이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은 내 큰아들 이준혁이었어. 민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이 이준혁이에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야, 나는 내 친할아버지란다. 순간 민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뭐라고요? 17년 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지.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고 나는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어. 그래서 아들이 취직하려는 곳마다 압력을 넣었단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 결국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지. 그만하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도 혼자 너를 키우다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어. 모두 내 탓이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민재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회장은 무릎을 꿇었어요. 포장마차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회장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알려줘야 했어. 내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목도리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며 고생할 때는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회장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버려졌을 거예요. 민재는 목도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회장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회장은 명함을 포장마차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내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렴. 회장이 힘없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 나침판, 아빠가 정말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 회장은 멈춰섰습니다. 나침판 뒤에 L, J라고 새겨져 있을 거야. 리털 J. 내가 준혁이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렀거든. 민재는 나침판을 뒤집었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한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L, J.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목에 걸어줬어. 길을 잃으면 이게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지. 내가 그 길을 막아버렸으니까. 민재는 나침판을 꼭 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주세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겠다. 회장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나침판을 쥔 채 등을 돌리고 서 있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매주 목요일 저녁 군고구마 포장마차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자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민재가 자신을 봤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느 날 밤,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죠, 민재예요. 회장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언제든 좋아. 3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재와 할머니가 도착했습니다. 할인이가 뛰어나왔지만 민재는 여전히 한 걸음 물러섰어요. 거실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할인이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이게 나, 그리고 이게 오빠. 민재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민재가 작게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천천히, 우리 천천히 가자. 봄이 왔습니다. 민재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4월의 토요일, 민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오고 싶었어요. 민재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아빠 사진이에요. 사진 속 젊은 남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번 주가 아빠 기일이에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실래요? 내가 가도 되겠니? 이 나침판이 저를 할아버지한테 데려왔잖아요. 이제 할아버지를 아빠한테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주 토요일, 네 사람이 함께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묘비 앞에서 회장은 무릎을 꿇었어요. 준혁아, 아빠가 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왔구나. 민재는 나침판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회장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미안하다, 준혁아. 하지만 내 아들은 훌륭하게 자랐어. 민재는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우세요. 민재야, 할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직도 가끔 화가 나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많이 아파하시잖아요. 민재는 나침판을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천천히요. 회장은 민재를 꼭 안았어요. 할인이가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껴줘.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겠니? 네, 할아버지. 민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17년 만에 이 가족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침판은 여전히 민재의 가슴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며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사연을 이어갑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